종영부 김천일 원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 좌장 맡은 김천일 위원장 정영구입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김천일 의원이 주관하는 신인 강좌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병원을 대표로 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뇌신경외과, 신경외과 분야의 국내의 최고의 권위자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텔레비전에서나 보셨던 그런 명의 선생님들의 아마 강의를 들으실 기회를 가지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의해 주실 그 장진우 교수님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대를 나오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외과를 트레이닝 받은 다음에 박사 학위도 취득하시고 외국에서 시카고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수도 갔다 오셔서 특히 이제 뇌정의 기능 분야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은 뇌 그 정의 기능 분야, 여러분들 뇌 정의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으실 텐데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뇌 정의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진우 교수님께서는 아주 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뇌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뇌정의 분야의 세계적인 학회를 대한민국에서 주관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연구 및 그 임상에 대한 탁월한 결과를 보여주시고 많은 상을 수상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 장황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김천까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진우 교수님 진료를 받으시려면은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도로 그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이고 또 실제로 많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아마 그 기능 신경외과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소개도 해주시고 기능 신경외과가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는 그런 전문 분야다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고 여러분 주위에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신 환자가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그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 동안 함축해서 아마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기능신경외과에 대한 아마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과찬의 말씀을 주신 우리 정영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또 학회 이사장님으로 일하실 때 제가 학술로도 모셨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평상시 저희가 생각하는 신경외과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신경외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이나 디스크나 아니면 뇌종양이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뇌 구조, 그 다음에 뇌와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뇌 기능이 어떤 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건강한 뇌가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뇌과학의 진보가 뭔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화두는 AI입니다. AI는 산업 현장부터 가정까지 어느 분야나 다 지금 모든 분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도 결국에 AI가 지금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이 AI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챗봇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I가 더 발전하면 우리가 이런 인간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감정도 표현하고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또 인류를 더 능가한 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꿈도 꿔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불과 태동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일론 머스크가 1917년에 뉴럴링크, 이 회사의 로고입니다. 뉴럴링크를 만들어서 뇌하고 컴퓨터를 인터페이스하는 칩을 만들어서 지금 동물 시험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 우리나라에서 학회를 할 때 이 친구 부르려고 했더니 밑에 있는 연구하는 치매과를 오게 했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임즈 모델로 해서 2045년, 지금부터 20년만 지나면 불사의 임모탈, 즉 죽지 않는 인간이 나올 수 있겠다, 즉 기억력을 유지시키면서 이런 스토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대적인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는 잘 만들고 스페이스X는 잘했지만 이거는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좀 클릭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저희 팀에서 우리가 했던 연구입니다. 여기 좀 이 초소형 신경신호 획득 장치로 보내진다. 신경신호는 이 작은 기기를 통해 기록 분석되는데, 뇌의 신경신호 활성도에 따라 명령에 따른 응답이 결정되어진다. 이후 무선 통신장치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스마트폰의 음성 기능을 통해 스파이크는 대화 가능한 강아지가 되는 것이다. 이거 혹시 다 부르셨나요?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뇌에다가 전극을 심고 강아지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뇌에 나오는 시그널을 통해서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음성 처리해서 만드는 이런 기술을 했었고, 이거 일론 머스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뇌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신경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약 100억에서 200억 개의 신경세포를 파악하고,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를 이해한다면 결국에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인조인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50년, 100년 내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생물부터 시작해서 RNA, DNA, 단백질, 그 다음에 세포가 나오고 뇌가 생겼지만, 우리가 지금 뇌가 마지막이 아니라 진화의 마지막은 결국에 디지털 시스템이 우리를 지배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게 언제가 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의 전후를 볼 때 이것은 세계 인구고, 이것은 사회의 어떤 과학의 발전하고 따지고 본다면 모든 것이 거의 180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진보가 없었기 때문에 요 크릭을 다시 여기까지 땡겨 놓는다면 앞으로 50년후 100년 후에는 정말로 인조인간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뇌를 좀 알아야 됩니다.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 뇌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관심을 많이 가는 건 우리 인체 내 장기 중에서 뇌가 마지막 낳은 파이널 프론티어입니다. 꼭 이것은 뭐냐면 이 투탕카멘이 1922년에 문이 열리기 직전, 투탕카멘이 아시잖아요. 황금 가면이 되어 있는 그 관이잖아요. 이 관이 열리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 안에 그렇게 멋있는 황금관이 있으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뇌를 알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음이 어디 있냐, 시상 바로 위에 그 시가 회로가 있는데 바로 위에 여기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데크라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소음가선, 영어로는 피니얼 글랜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처음 발견됐던 시절이었는데, 해부학자들이 그 기능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엉터리 같은 소리로
이게 마음을 조절한다. 송가선.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마 여기 나이 드신 우리 선생님들은 송가선에 대한 데카르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술 엉터리 얘기죠. 송가선은 다 아시겠지만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우리의 수면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 약 50억 년에 대한 역사에서는 극히 현생 시대에 시작이 된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본다면 50억 년 전에 여기에 지구의 역사에서 인간이 그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것은 약 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이 아프리카에서 나온 인류가 아시아, 유럽으로 퍼져서 우리 인간이 된 거고 불과 50만 년의 역사를 갖고 그리고 50만 년 역사 중에서 불과 200년의 역사 동안에 인류가 현대의 과학, 의학, 공학을 이뤄냈기 때문에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가 미래가 바뀔 거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신비는 우리 뇌의 무게는 150g, 1500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그 고기로 치면 2근 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2근 반이 1500g이잖아요. 근데 코끼리나 소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작아요. 그런데 기능은 엄청나잖아요. 기능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인간은 이런 뇌신경세포의 발달이 다른 동물보다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경세포가 약 100억에서 2억 개의 세포가 있고 그것이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네트워크가 약 100조 정도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공학으로 이 100조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고 그걸 시스템을 작게만 만든다면 최소한 인간만 한 인조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 반도체 기술이나 공학 기술이 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신경세포는 이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돼서 우리 인체의 행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아세트콜린, 또 엔돌피닌이, 엔카플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도파민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는 데 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 구조를 알았으니까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기능신경외과가 하는 건 뭐냐면 요새 우리가 말하는 치매, 파킨슨 또는 수전증 여러 가지 우울증, 강박장애 이걸 치료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도대체 관계가 있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강아지는 마음이 없냐? 돼지는 마음이 없냐? 다 나름대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정도의 고도의 마음이 어떤 기능이냐? 결국에 철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본다는 것이 뇌의 해석의 결과고 그것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마음이 된다. 좀 복잡한 것 같죠? 제가 쉽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안 넘어가네요.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여기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닭장수가 닭을 잡다 나온 닭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세에 그 기사가 잉크를 묻혀서 쓰는 만년필 같은 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디안 머리에 있는 깃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깃털을 보는 거는 자기가 현재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마음이라고 표현이 된다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거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음이 어떤 거냐 똑같은 들쥐인데 같은 미국에 사는 들쥐인데 대초원에 사는 들쥐가 있고 목초지에 사는 들쥐가 있습니다. 대초원은 먹이가 빈곤하고 목초지는 먹이가 풍부하면 대초원에 사는 들쥐는 자동적으로 협동해서 새끼를 키우는데 먹이가 많은 데서는 새끼에 관심도 없고 난잡한 생활을 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환경이 지배한다, 마음을 지배한다. 그런 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마음이라는 것은 경험과 소통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똑같은 와인을 이건 비싼 와인이고 이건 싼 와인이라고 그러고 블라인드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100% 비싼 와인을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와인을 안 먹어도 된다는
반 정도 되고요. 이것이 논문에 이렇게 입증돼서 보고될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소통이라고 그러고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것도 또 하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 색깔이 다르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나요? 한번 보시죠. 이거 두 가지 똑같죠? 보시면 똑같아요. 근데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보는 시각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그게 아니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두 색깔이 똑같은데 빼보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다. 그만큼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우리가 모성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여기 이제 산부인과에서 많이 배웠던 그 유즙 분비 호르몬이 관계된다고 생각하는데 독특한 건 황제 펭귄, 우리나라 이거 다큐멘터리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은 왜 부성애가 강한가? 암컷이 아니라 수컷들도 새끼의 알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키우냐?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경에 따라서 펼쳐지는 거고 이런 것은 수식을 변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같지는 않아요. 우리 어떤 사람이 항상 일관된 생각을 하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예로 비가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왜 눈이 오면 마음이 즐거워질까? 환경의 영향인 거고요. 또 그 영화 배우건데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늙을 때까지 똑같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생각이 다르고 내일 생각이 다르고 어제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라는 것은 개구리가 우물밖을 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밖을 보듯이 자기가 배운 모든 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마음이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독특해요. 왜 사춘기 소녀 그리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가? 이거 전에 그 인사이드 아웃 이게 제가 중앙일보에 기고했던 글인데 똑같습니다. 이유는 신경세포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아요.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시그널들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 억제할 건 억제하고 흥분시키고 흥분시키기 때문에 차분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될 때까지는 이런 게 불충분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또 알게 된 게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도원인데 아주 온순하고 얌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철도 사고로 쇠파이프가 이렇게 박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난폭해지고 그러다가 얼마 못 살다가 사망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전까지는 마음이 뇌 때문에 온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은 여러 가지 복잡한 회로 같지만 감정, 기억, 인지, 지각, 자신 여러 가지가 종합이 돼서 주변 환경과 대응하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의 병을 우리가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능신경외과의 가장 최근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하나가 우리가 의학이 지금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정영국 우리 원장님이나 저희가 레전트 때만 해도 CT가 없는 병원이 많았습니다. CT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70년대 후반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CT가 없기 때문에 뇌 수술을 다 어떻게 하냐면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수술을 했으니까 지금 보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MRI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입된 게 90년대 이후에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CT, MRI를 모든 걸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과학에 대한 이해를 시작한 것도 2000년대 넘어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 때문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됐고 우리 두 번째 우리 김범태 교수님이 이제 뇌동맥류나 이런 혈관계통의 병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치료를 많이 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됐지만 이제 급한 질환이 아닌 만성질환,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또는 어떤 정신질환, 치매 또는 기능성 질환에 대한 치료가 우리의 가장 장수, 그 다음에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 지금 우리가 치료를 못하고 있는 가장 질환이 알츠하이머 질환병인데 이분이 독일 알츠하이머 그 환자입니다. 이분이 처음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다 찌글찌글해지고 환자가 기억을 못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또 파킨슨병도 상당히 흔해요.
지금 뭐 모태똥이나 히틀러나 그 과거 교황님이나 여러 가지 분들이 다 이런 파킨슨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고, 또 하나 오늘 주된 관점으로 얘기하는 마음의 병들, 이런 병들이 현대에 가장 큰 수많은 병들을 일으키고, 이것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신경외과 영역까지 들어와서 치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우울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울증이 지금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치료도 정신과뿐만이 아니라 신경외과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질환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기록에 적어 있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냐.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하고 오래 살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자에 적힌 내용들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 있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특히 MRI,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고지혈증이나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철저히 하면, 뇌관리하고 신장질환 철저히 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 서두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분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림 좀 클릭 좀 해주실래요? 저희 분야에 이건 아픔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그림을 클릭 좀 해달라고요. 이 가운데 이분이 에가스 모니스라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1950년대에 무엇을 해야 전기 충격을 좀 환자 기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쇠꼬챙이 갖다가 이 전두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환자를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병들을 치료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지금 보세요. 장갑도 꼈나요? 마스크를 꼈나요? 그리고 환자를 전기 충격을 줘서 기절을 시켰는데, 이 당시는 이게 최신 치료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마취 기술이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 충격을 줘서 환자 기절시키는 거 보시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면 이게 아주 무지몽매한 수술 같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최신 치료였고,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물론 사람들이 문제도 됐지만 이 당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았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쇠꼬챙이 집어넣어서 하는데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나쁘지 않은 수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길게는 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문제 있는 수술 때문에 수술이 더 세분화되고 더 정교화되고 이런 방법을 거쳐서 제가 전공하는 정의기능 신경외과가 생겼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3차원적인 구조라는 뜻이고,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기능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최근에 들어와서 정신질환, 마음의 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파킨슨 병이나 이상운동질환, 그 다음에 통증 이런 데 질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이 그림을 클릭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수전증이나 파킨슨 병 치료입니다. 이게 뇌 안에다가 전극을 집어넣고 환자의 손떨림에 맞춰서 뇌 안에 집어넣은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 활동입니다. 미세 전극의 기록이 아래다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런 전기 활동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이 나온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우리가 전극을 심으면 환자의 증상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술이 발전한 계기가 뇌의 회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뇌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두엽, 후두엽이 있는 게 아니라 뇌 안에 기저핵 중에서 시상 또는 단창고 이런 데가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흐른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지게 됐고,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운동질환이 치료가 되기 시작했고, 뇌전증, 통증이 치료가 됐고, 최근에 들어와서 정신외과 수술, 그리고 더 최근에 들어와서 치매 또는 중독 이런 치료까지가 이제 영역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뇌신부 자극 수술할 때의 전극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림을 클릭 좀 해주실래요? 이거 제가 가장 대표적인 애인데,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중심을 못 잡고 앉지도 못하는 애입니다. 이런 애인데 이 그림 좀 클릭 해주실래요? 수술을 하고 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쩡해져서, 얘는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를 과거에 수술을 못했는데 이제는 치료해서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절이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뇌전증 환자들은 우리가 뇌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림 좀 클릭해 주실래요?
현미경 요 그림을 그려주시고, 예, 요 보시면 현미경 시야에서 보고 있는데 이 뇌 부위를 열어서 현미경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이 환자가 경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전극을 여기다 심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극을 심어줬는데 이게 전극을 심어준 모습이고요. 이 전극을 심어준 위치에서 전극을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마취를 깨운 다음에 환자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어느 부위에서 경기가 일어나는지를 찾으면 그 부위만 우리가 도려내면 병이 치료가 될 수 있고, 이런 수술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어느 부위에서 경기가 일어나는지 확인해서 이 부위를 도려내서 환자가 증상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기능에 문제 있는 환자, 귀머거리, 귀가 좀 이상하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하거나 아니면 코클레아 임플란트라고 해서 여기 그 이식장치를 청각 중추에 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환자들은 뇌 안에다가 전극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뇌 안에 전극을 집어넣은 모습이고요. 여기 그림을 한번 클릭 좀 해주실래요? 엄마, 너, 아빠, 아빠, 멍멍, 너,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수술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청력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KT에서 지원을 받아서 40명 정도를 저희가 수술을 했는데, 저희 성적은 아주 좋은데 미국이 같이 했는데 미국은 저희 성적의 반도 안 돼요. 그 이유가 저희는 이런 수술에 대한 손재주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나은데 미국 애들이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나서, 우리 한심한 대한민국은 미국 FDA가 허가를 안 내주면 한국은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연구로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눈 떨림입니다. 그림 한번 클릭 좀 해주실래요? 이 사람은 왼쪽 눈을 계속 떨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MRI를 찍어봤더니 이게 안면신경이고 이게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입니다. 수술 클릭 좀 해주실래요? 요 혈관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을 지금 우리가 들어서 이제 여기 지금 안면신경이 요 아래 있습니다. 요건 9번 신경이고 요걸 좀 박리를 하면 요 혈관이 지금 이제 보이고 요 바로 아래 안면신경이 이제 안면신경이 보입니다. 요 혈관을 이제 들어주면 요 안에 이제 바로 안면신경이 보이고, 여기다 스펀지를 집어넣으면 증상이 요 그림 좀 클릭 좀 해주실래요? 요 바로 수술 후에 증상이 눈떨림이 다 사라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하얗게 보이는 것이 스펀지인데, 스펀지 집어넣으면 증상이 감쪽같아지는 것이고, 이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한 3,000명 넘는 환자를 수술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요 그림 좀 클릭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보였던 그 여학생보다 훨씬 심해. 걷지도 못하고 이러던 그 심한 근기 이상증 환자인데 요 그림 아래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수술들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하고 있어서 현재는 일정 환자들은 초음파로 또 이런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 좀 클릭해 주실래요?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앞에 환자들은 머리에다가 두개골에 구멍을, 이것도 안전한 수술입니다. 되게 많이 했고 저희가 한 1,500명 이상을 했는데 거기다가 전극을 집어넣고 자극을 주면 증상이 좋아지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 MRI만 찍어가지고 저희가 그 초음파를 해주게 되면 그 떨던 사람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사의 편지를 한 7, 8년 전에 저한테 보내온 건데,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를 전혀 쓰지도 못한 사람이 본인이 손편지를 써서 자기가 손빛 상상도 못하다고 썼다고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전증이나 이런 환자들 치료도 우리가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근기장치 심한 게 떨던 환자도 초음파 수술을 하게 되면 멀쩡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술이 하나 더 나가서 우리 정영구 원장님께서 막 과거에 많이 하셨던 뇌암 환자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저희가 이런 뇌암 환자에 대해서 이런 시술을
저희가 세계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아직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진보한다면 치료 방법이 새로운 방법으로 돼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좀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안 보여드릴 텐데 치매쥐도 저희가 실험을 했었는데 이 치매쥐에다가 초음파를 해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치매쥐에서 아밀로이드라고 그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고 치매쥐가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임상 연구를 두 가지를 좀 했었습니다. 미국 초음파대에서 지원해서 임상 연구를 했는데 재미나게 본 것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전두엽에 열어주는데 뇌혈관이 열리고 그리고 독성 물질이 빠져나와서 이 아밀로이드 펫인데 아밀로이드 펫이 앞에 보이는 부위가 이게 빨갛게 보이는 부위가 아밀로이드가 많이 침착됐던 부위인데 저희가 주로 전두엽을 열어줬더니 이 뇌혈관 장벽을 개방하고 난 다음에 빨간 게 많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환자 증상이 개선이 돼서 제가 최근까지 논문 2편을 저희가 마무리했었고 최근에 미국 초음파 재단에서 3번째 임상 연구비를 받아서 이번에 더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은 부위를 갖다 열어서 환자 실제 증상이 만큼 호전되는지 임상 연구를 지금 안암병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세계 최초로 시작했던 그 2020년도에 시작했던 첫 번째 환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나왔던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 좀 클릭 좀 해주실래요? 두 번째 했던 환자들 보호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클릭 좀 해줘 보세요. 뭐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해줬더니 그 환자분이 처음에 한 20% 증상이 좋아진 것 같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그 이상 좋아졌다. 그리고 다른 부작용이 없고 말도 빨라지고 훨씬 명료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볼 때 이게 좀 재미있기도 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번째 지금 임상 연구 시작하는 데는 그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아마 2, 3년 내에 임상에서도 이 방법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독에 대한 치료입니다. 우리나라도 중독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청정구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독에 대한 연구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동물 연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쥐를 가지고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쾌락증출 쥐를 자극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클릭 좀 해보시겠어요? 쾌락증출에다가 전극을 집어넣으면 쥐가 굶겨놔도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이것만 눌러요. 꼭 컴퓨터 중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걸 통해서 이 쥐를 쾌락증출에 전극을 넣고 그 다음에 좌우 두정엽에다 전두엽하고 두정엽이 있는 데 전극을 집어넣어서 뇌에 자극을 주면 뇌에다가 어느 쪽으로 가면 큐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쾌락증출 자극을 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쾌락증출 자극을 주고 왼쪽으로 가라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자극을 안 주면 쥐가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쥐가 여기 이 그림 좀 클릭 좀 해주실래요? 쥐가 다른 데 안 가고 쥐가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도 그 A자 모양 방향으로 쥐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쥐의 행동도 조절한다는 거, 그 다음에 쥐의 쾌락증출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저희 팀이 입증을 해서 우리 잡지 표지 모델로도 표지 잡지로 논문으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초음파 재단에서 우리나라 히로뽕 중독이 많기 때문에 히로뽕 중독에 대한 임상 연구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거의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 신천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임상 연구고 안암병원에서 저희가 3상 연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1, 2상 연구가 최종 결과가 내년 말까지 나오기 때문인데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파킨슨 환자에 넣어서 저희가 12명 환자를 임상을 했었습니다. 현재 제일 많이 경과가 지난 사람은 거의 2년 가까이 됐고 마지막
경과되는 사람이 내년 가을쯤에 돼서 2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 가을쯤 되면 우리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예측할 수 있는데 이미 1년만 넘은 사람들 결과들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이 연구가 1, 2, 3에서 성공할 거라고 보고 이미 현재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잘 되면 내년 말쯤 준비해가지고 후년에 파킨슨 환자에 대해서 줄기세포 이식 연구가 우리 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줄기세포 이식이 되게 되면 실제 여기다 넣어준 거고 앞으로 환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고 가장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초음파,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뇌신부 자극,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저희 신경외과에서 기능성 뇌질환, 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날들이 이미 왔고 또 일부는 임상 연구에 있지만 멀지 않아서 상당히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클 J. 폭스, 이제 파킨슨 병에 걸리신 분이신데 우리나라는 이런 분 같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파킨슨 병에 걸려서 파킨슨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을 지원을 해주고 제가 이분 재단에서 한 5년 전에 50만 불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임상 연구도 하나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음파 쪽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을 받아 가장 최근에는 미국 신경외과학회에서 세계신경외과학회에서 테스커 상도 받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꿈은 이 초음파 수술로 치매하고 뇌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전공 정의기능신경외과학은 단순하게 외과의가 아니라 신경과학, 공학, 그 다음에 인문학이 합쳐져 있는 가장 최첨단 의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 그 다음에 또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능 신경외과에 대한 이게 어떤 건가에 대한 아마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최첨단 치료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 실험 결과 또 전망에 대해서 아마 좋은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이 짧은 시간에 아까 얘기드렸듯이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상히 소개시킬 아마 시간은 안 되는데